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또 이제 이어서 경제산업 관련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산업 뉴스에서 보시면은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2024년부터 조각 투자가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조각 투자 증권이 출현할지 주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정부가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했대요. 토큰 증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 좀 익혀둬야 될 것 같아서 요 말 끄집어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일단은 먼저 조각 투자라는 말부터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요, 특정 투자 상품의 가치를 조각처럼 나누어 여러 투자자가 함께 상품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미술품, 부동산 등 투자 위험성은 낮으면서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미술품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 진짜 유명 미술 작품이다 그러면요, 가늠하기도 어렵죠. 정말 가늠하기도 어렵고, 저희 집에도 미술품이 몇 개 걸려 있지만 진짜는 잘 없죠. 없습니다. 없고, 저기 뭐야,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이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이중섭 화백의 작품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네, 액자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갖다 걸고 그러지. 와, 그 뭐 보면은 뭐 수십억씩 하는 그 미술품을요, 뭐 아무나 갖다가 걸겠습니까? 물론 뭐 신예 작가나 뭐 이런 분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진품으로 작품을 사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여간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액수 자체도 많이 또 소요도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명 작가로 가게 되면 진짜 뭐 어떻게 이게 거들떠 볼 수도 없다 이런 표현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고액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또 부동산 투자 많이들 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돈 긁어 모아서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혼자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뭐 아파트 한 채 뭐 영혼 탈탈 털어서 박박 긁어서 샀다 이런 거를 넘어서는 투자 있잖아요.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뭐 어떤 빌딩 같은 거라든가, 그죠? 이게 뭐 또 그 입지 같은 것도 엄청나게 좋은 가장 핫한 플레이스를 선택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SOC 같은 거, 이런 것도 대형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품, 부동산은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낮고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에 비해서 그렇겠어요? 항상 비교 대상이 좀 떠오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거에 비하면 원금 싹 다 날려먹는다 이런 위험성은 좀 적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니까. 자, 그래갖고 이게 위험성은 낮으면서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래시장인데, 여기에 이게 또 고가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걸 쪼개서 조각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액으로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은 갖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것을 소유권을 가지려면 여기에 대한 지분이 뭐 상당해야 될 텐데 그러진 않죠. 조각 투자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토큰 증권 같은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금융위원회가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책의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상화폐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처음 이제 소개됐던 용어잖아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소유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해킹해서 파악하고 빼돌리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요 이제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중간에 누가 이렇게 해킹해서 가져가고 하는 걸 못할 테니까 이것도 그만큼 좀 안전성이 확보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토큰 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개념이 한동안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토큰 T 할 때 요 T자가 토큰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개념하고 다 결합이 된 거죠.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로 토큰 증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 전자증권과는 전자화된 방식으로 증권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그런데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는데 아닌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뮤직하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조각 투자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뮤직하우라고 하는 게 막 광고도 한참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 이제 저작권을 이거는 또 이제 저작권이죠. 저작권 이슈인데 저작권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뮤직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 투자인 건 맞지만 토큰 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자산 담보 없이 발생되는 가상 통화이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되려면 비트코인이 활용했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같은 실체를 전제하고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블록체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예술작품, 선박 등 다양한 대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간편한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많이 확장될 수 있겠네요. 그죠? 금융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허용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꼭 주식에만 투자한다. 아니면 뭐 아파트에다만 투자한다. 이런 개념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는 뭐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도 내가 일부를 투자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식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의 가치를요. 한 주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럿이 공유하게 한 거거든요. 이제 그 개념을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같은 데도 이렇게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거 받으시고 이제 사회 환경 쪽으로 우리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고령화 대응,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2025년부터 한국이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설명도 거기에 쓰여 있던데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의 이제 비중이 7% 이상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14% 이상이 되면 뭐라 그랬냐면요. 고령사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령사회라고 하고 이게 20% 이상이다 이렇게 가면 요거를 이제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사회 이렇게 되는데 와 2025년부터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20.6%가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한 게
이게 얼마 안 지난 뉴스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초고령 사회까지 몇 년 남지도 않은 이런 이제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안 낳고,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은 점점점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그 경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또 많이 또 좋아진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죠. 아이는 안 낳지?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요. 60세 이상, 자 여기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년 제도라는 거 기본 골격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노인들이 빨리 은퇴하고,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이제, 과거에는 이 나이가 노인 맞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으로 보면 65세면은 그렇게까지 노인도 아닌데, 노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준비한 것도 이제 뭐 물론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이걸 녹여내야 되는데,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녹여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부 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이 지금 90살 가까워져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또 연장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야, 이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몇 년을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을 케어해야 되느냐. 이게요, 답이 안 나오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제가 픽하지 않았지만, 맨날 나오는 얘기라 픽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졌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 거 당연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65세 이상부터는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갈의 속도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연장,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랫동안 이제 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축복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축복, 그 자체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국가 사회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 조금 더 노인의 연령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일도 더 스스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여러모로 좋은데요.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조금 뒤에 늦게 발동한다는 것도 이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 직업을 갖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다는 겁니까? 그때에 결국 이제 그만큼 또 더 건강하게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리고, 또 신체도 계속 활동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정년의 개념을 좀 없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은 좀 다르죠. 현장은요, 가급적이면 좀 젊은 사람,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위에 지시도 좀 잘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저임금이죠. 아직 이제 또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서의 수요 공급하고 좀 안 맞는 구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또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부가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사공단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면 이거 제일 먼저 혜택 받을 겁니다.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요것을 국가가 먼저 선도할 수밖에 없을걸요? 분명히. 지금 보면 뭐 공무원은 월급도 짜고, 뭐 가서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당장 뭐 알바하는 것보다도 월급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 별로야 뭐 이렇게 이제 막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지만 아니 공무원이 지금 당장 뭐 처음 돼서 초임 받는 거 기준으로 평생 그 월급 받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또 이제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여야 되거든요. 모범이 돼야지 민간의 고용시장에도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급여가 초반에 좀 짠 거는 확실하지만 짠 거는 분명히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뭐 수준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점차 이제 그 부분도 개선은 해야 될 지점이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다른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유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예, 거기에서 제일 먼저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공격하는 여론도 좀 있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공무원들 저렇게 편하게 일하는데 월급 줘? 또 한편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관건이긴 한데 그러면은 먼저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데가 공사공단일 가능성이 또 되게 있어요. 전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에서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고 노동 유연화 같은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실험도 공사공단 쪽에서 먼저 막 시작해 보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탄력 근로제 이런 것들 도입할 때도 공사공단 쪽에서 먼저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사공단 같은 데가 좀 잡음이 덜하니까 그쪽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안착된다 싶으면 공무원 쪽으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의 일자리는 이거 이제 정부가 막 어떻게 당근책도 주고 뭐 규제도 하고 이럴 때 겨우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할 수 없잖아요.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겠죠.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로 이거를 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보여져요. 계속 고용 도입 논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원래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노사정위원회가 설치가 됐었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것이 이제 확대 개편된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경사노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 조합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회조합주의라고 하는데 이 조합주의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조합주의는요, 각 이익 집단들하고요, 국가가 대등한 관계로 만나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제 모색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이제 각급 단위로 들고 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관철해 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특히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을 때 빛을 좀 볼 수 있어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이끌어냈던 것이 이게 언제였냐면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가 딱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출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노사정위원회 설치하고 여기서 막 노력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또 끌어낸 바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한번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한데 왜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확대 개편했냐?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 할 때 노 있죠. 노가 범위가 너무 좁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노동계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노동계, 사용계, 정부 이런 거 아닙니까? 사용자, 정부. 그런데 이제 노동단체가 우리가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데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비중이 10%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 비중도 매우 높거든요. 자영업자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사정 이렇게 하는 것은 서구적 관점에서 유럽사회 관점에서 맞을지 몰라도 우리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바꾸면서 뭐 청년 대표, 여성계, 뭐 여성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자영업자 대표도 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계속 고용의 도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이번 논의는 계속 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 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 근로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제 개편과 연계성도 이제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등 자율적인 계속 고용 도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거 실제 하고요. 예, 저도 사업체가 있어갖고 이것도 고려해 봤었어요. 60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막 지원을 해줘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하고요.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맞는 영역들이 있어 그런 데서는 좀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정책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인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취업 규칙에 두면 이것을 일컬어 계속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정부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환경 관련해서 앞에서 왔던 거랑 좀 연결되는데 요것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 에듀윌 합격 패스.